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네,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또 화장실을 막 가게 되는 경험 아마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 저도 뭐 중요한 스케줄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이런 생방송을 좀 앞두고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자주 있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까지 연말연시 모임들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회식도 많고 과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네. 장이 불편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경험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재발도 많다고 합니다. 이 과민 대장 증후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잦은 설사와 배변장애, 복부 팽만감,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과민 대장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과민 대장 증후군은 특별한 질환이나 기능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지만 이처럼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들을 답답하게 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말 그대로 장이 과민하고 예민해진 질환입니다. 위장관에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만성적으로 복통이 반복되고 더불어 설사, 변비 등의 배변 습관 변화가 동반될 때 진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10%가 과민성 장증후군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서적 스트레스가 과민성 장증후군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민 대장 증후군의 치료는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병행한다. 스트레스는 과민 대장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절해야 하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로 진경제나 지사제, 변비 완화제 등을 사용한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이런 치료 후에도 같은 증상을 반복해서 겪곤 한다.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이 평생을 잘 관리해야 하는 질환인 것처럼 과민성 장증후군도 조절하는 병이지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을 이해하고 노력하면 증상 없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증상이 생긴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트레스, 피로, 과도한 음주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되는 문제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첫째, 환자를 정신적으로 안심시켜주는 것이고 둘째,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증상도 여러 가지고 원인도 확실하지 않다 보니 위염이나 장염과의 감별이 중요한 과민 대장 증후군. 또 복통과 배변 장애를 주로 겪다 보면 궤양성 대장염과 대장암도 걱정되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이 대장암과 같은 악성 종양이나 염증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는 질환이라고 설명하지만 환자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대장암과는 별개의 질환입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이 진행되어서 대장암이나 혹은 염증성 장질환 같은 질환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50세 이상에서 증상이 새로 발생한다거나 식사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소가 있다거나 혹은 혈변을 본다던가 야간에 복통으로 인해서 잠을 깨는 증상들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시어 대장 내시경 검사 등을 반드시 검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 환자들을 괴롭히는 장 트러블, 과민 대장 증후군. 과민 대장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가 본인의 병을 잘 이해하고 대장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과민 대장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15년도를 기준으로 158만 명 정도가 이 과민 대장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치료를 받은 분들만 이 158만 명이지만 뭐 괜찮아지겠지 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수의 환자들이 이제 과민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계시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질환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네. 1년
1년 중에 10월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뭐 수험생들은 11월에서 12월 사이, 그렇죠.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12월에서 1월 사이, 그다음에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3월까지 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한다고 하는데 주로 보면은 스트레스가 아주 극에 달하는 시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과민대장 증후군을 제대로 또 치료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최승화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앞서서 저희 과장님께서 이제 과민대장 증후군이 발생하는 시기를 좀 언급해 주셨어요. 지금 시기가 딱 이제 많이들 겪게 그렇죠.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 과민대장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과민성 장증후군은 발생 원인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되다 보니까 특히 연말 연초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림을 보시면 2015년도 자료인데요. 연령을 수험생과 취업 연령층, 중장년층으로 나눴을 때 환자가 많아지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험생 같은 경우에서는 수능 직전인 8월부터 그 환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서요. 네. 10월까지 환자 수가 증가하다가 그 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수능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취업 연령층을 볼 때도 졸업이나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연초에 환자 수가 가장 많고요. 중장년층의 경우에서는 송년회나 신년회로 인한 잦은 술자리와 또 스트레스로 연말 연초에 환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배가 좀 꾸르륵 한다든지 아니면 설사를 좀 자주 한다든지 하는 증상은 누구나 겪는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민대장 증후군인지 아니면은 그냥 좀 앓고 지나가는 장 트러블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심각한 질환이 숨겨져 있는지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분을 좀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과민성 장증후군은 진단을 위한 딱히 혈액학적 검사나 영상학적 검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 구조적 변화를 할 수 있는 질환, 뭐 암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염증성 장 질환들에 대해서 먼저 검사를 통해서 아님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증상에 근거하여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진단 과정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대표적인 진단 기준으로는 로마 기준이 있습니다. 로마 기준은 1988년 로마에서 열린 국제소화기병학회에서 진단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난 30년간 총 4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로마 기준 4기준이 가장 최근인 2016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보다시피 진단 기준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 발생되는 복통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고 배변장애, 즉 설사나 변비 증상이 연관되고 이런 증상들이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증상이 시작됐을 경우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장님의 찾아온 환자분들 중에 뭐 그냥 단순한 장 트러블이나 과민 대장 증후군으로 알고 병원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더 심각한 질환이었던 경우도 있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민성 장 질환 증후군을 진단하기 앞서서는 그런 기질적 질환을 배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혈액학적 검사라든지 위내시경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영상학적 검사, 즉 뭐 CT나 MRI 촬영들을 통해서 이런 장의 구조적 질환들을 배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실제 환자 증례를 살펴보겠습니다. 80세 여자 환자분이었고요. 네. 10일간 지속되는 설사로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본원에 내원했을 때 시행한 혈액검사상에서는 네. 빈혈 수치가 8.7로 감소되어 있는 소견이었고요.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여 그림 사진과 같이 구불결장의 궤양성 종괴가 관찰되고 있었고 CT상에서도 종괴가 관찰되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요. 대장암으로 확인된 증례입니다. 두 번째 증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20대 남자분이었고 2년 전에 발생한 복통이었고 가끔 혈변이 있는 설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원했을 때 혈액검사상에서는 빈혈이나 어떤 염증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어떤 특이 소견은 없었고요. 네. CT에서도 장염 소견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장내시경을 통한 검사에서 보다시피 장 점막이 부어 있고 보다 저쪽 안에 보이면 네. 출혈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맞아요. 쉽게 피가 나는 유약한 장 점막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고요. 네. 조직 검사 통해서도 궤양성 대장암으로 진단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어떤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다 배제됐고 이제 증상으로만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발생한 증상들이 어떤 증상인지 어떤 양상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진단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가끔씩 배가 슬슬 아플 때가 있는데 이 과민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떤 양상이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과민성 장증후군에 있어서 중요한 증상이 복통인데요. 이는 장의 운동성이 항진되고 장이 예민해지면서 수축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이 쥐가 나면서 아주 배가 아프게 되는 겁니다. 네. 또한 그 지금 MC분들께서도 혹시 대장 내시경 받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검사 도중이나 혹은 검사를 받고 나서 배가 더부룩하고 복통이 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장이 팽만될 때 네.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의 강한 수축기 증상, 수축으로 인해서 혹은 장이 팽만될 때 우리가 복통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배가 아프면서 설사나 변비가 동반된다든지 혹은 변을 보고 나서 복통이 좀 호전된다든지 혹은 좀 더 악화될 때 이런 것들이 과민성 장증후군에 있어서 복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끔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거나 이럴 때도 복통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복통이 왜 느껴지는 거예요? 네, 복통의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네. 첫째, 그 위장관 운동의 변화가 있고요. 둘째는 내장의 과민성. 셋째는 비정상적인 장내 상주 세균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그 위장관 운동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그림에서다 보다시피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위에 음식이 저장이 될 때 네. 상부 위쪽에 일단 저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부 위쪽으로 내려가면서 음식물이 잘게 쪼개지고 네. 이렇게 소화 과정을 통해서 십이장을 거쳐 소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가운데 그림에서 볼 때 위정극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면은 위의 상부 부위에 해당되는 저쪽 부위가 네.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작용이 중요한데요. 위에 말 그대로 저장 공간으로서 갑자기 음식물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소장으로 내려간다든지 혹은 식도로 역류되는 증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게 적당하게 우리가 팽창이 되어야 우리 위 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되는 건데요. 이것이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위 내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네. 그 압력이 증가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장관 내 팽창으로 인한 복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 화면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상으로 볼 때 우리 정상적인 대장 내에서 압력 수치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서 압력 수치를 비교한 그림인데요. 네. 정상인에 비해서 우측 사진에서 보이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내에서 압력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더 이는 강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장 운동의 항진으로 인한 쥐가 나는 듯한 통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력도 세지는 거군요. 네. 네. 복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과민대장증후군의 경우에는 내장 과민성과 깊이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소화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감각신경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그러한 정보를 거의 느끼질 못하고 느낀다 하더라도 아주 소량의 정보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 있어서는 대장 내 조금이라도 가스에 팽만된 느낌이 있다면 그를 참지를 못하고 복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과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실례로 예를 들면 우리가 과식을 하고 나면 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식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배변일 마려울 때 네. 항문에 그런 묵직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화장실을 찾게 되는데요. 그렇죠. 혹은 우리가 방귀를 마렵다고 할 때 자연스럽게 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 일반인들은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에게서는 아주 예민하게 느껴지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복통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과민대장증후군이 이제 스트레스랑 좀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 이제 그럼 스트레스가 대장을 과민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것에 이겨내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네. 사진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한 그림이 좀 있는데요. 우리 뇌에는 그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각각의 조직들에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호르몬들이 각각 서로의 기관을 자극하여서 최종적으로 부신에 있는 곳에서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게 되는데요. 네.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서 증가되어 있고요. 또 이런 호르몬의 반응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상당히 과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전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CRF라는 그 여러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선행 호르몬인데요. 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CRF라는 것이 우리 대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수용체를 통해서 염증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활성화된 염증 세포는 염증 물질을 생성하게 되어서 이런 것들이 신경을 자극시켜 내장 과민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기전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 CRF가 직접 우리 대장 근육층에 존재하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해 갖고서 장신경계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위장관계 운동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CRF에 매개되는 뇌 장관 신경계가 과민성 장증후군 발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생 원인 인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에서 뭐 장염 때문에도 내장이 좀 과민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원래 없던 과민대장증후군이 장염이 생기면서 이렇게 유발이 되고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감염 후에 과민성 장증후군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이전에는 과민성 장증후군 그런 증상이 없던 환자에 있어서 위장관 감염을 앓고 난 후에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장염을 앓고 나면 네. 그런 장 점막에 염증 소견이 발생되고 그런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장 신경계가 과민해질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대까지 보고에 의하면 급성 위장염을 앓은 환자들 중에 많게는 한 30%까지 감염 후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설사 기간이 긴 경우나 네. 혹은 여자분 그리고 건강염려증 등과 같이 어떤 정신과적 요인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 감염 후 과민성 장증후군이 잘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장에는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균형이 깨지면 복통을 또 유발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인간의 장은 가장 많은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요. 네. 미생물들이 단순히 우리 장내에 거주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의 소화에도 기여를 하고 네. 우리 체내 조직과 직접 접촉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는 등 아주 다양한 생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며 미생물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대사 기능을 하는데요. 식이섬유를 발효해 갖고서 단세지방산이라는 영양물질을 만들고 이것은 장 점막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공복 시에 에너지 공급이 되는 것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되고요. 또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생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기능으로는 우리 보호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장 내에는 여러 세균이 서로 균형을 맞추며 있는데요. 네. 그런 균형이 깨지고 유해 세균들이 증식하게 되면은 이런 감염성 장염이 생깁니다. 네. 실례로 우리 병원 환자들에서 많은 환자가 있는데요. 네. 폐렴이나 아니면 어떤 장염이라던가 해서 염증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어떤 특정 유해균이 우리 장내에서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항생제 연관 설사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요. 네. 그림과 같이 저렇게 노랗게 막이 끼면서 네. 점액성 변이 유발하는 경우를 위막성 대장염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우리 미생물의 역할을 보면 친화 기능이라고 해갖고서요. 장 상피 내의 증식이나 분화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네. 우리의 적절한 면역 체계 발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하는 질환이 우리 염증성 장질환이라 해서 우리 왼쪽에 있는 거는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사진이고요. 네. 우측에 있는 것은 크론병이라 해갖고서요. 그 궤양성 대장염과 동반돼서 이런 염증성 장질환에 있어서 발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최근에 보고되어 있는 바입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북한 병사 총상 때문에 아, 수술할 때 기생충이 많이 나와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생충들은 있으면 안 되지만 이 장내 세균들은 아주 좀 유익한 이 기능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장내 미생물의 역할도 좀 한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음 사진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장내에는 여러 미생물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네. 우리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미생물들은 보통 유해균으로 보시면 되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균들은 보통 우리 몸에 유익한 균을 작용을 하는 세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붉은 편 그림과 파란색 그림이 이렇게 균형을 잘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특정 유해균이 발생하게 된다면 네. 세균이 더 많이 발생이 돼서 소장 쪽으로 이동을 하면 세균전이라던가 혹은 부패로 인한 가스 생성, 네. 그리고 장 독소로 인해서 복통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에 딱 맞게 유지가 되는 네. 거군요. 네. 네. 지금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인한 복통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다음은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문제 없이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잘 가시던 분들도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게 되면은 아주 배변 습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복통은 장의 그런 과민한 수축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장 연동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서 소화가 되면서 변을 항문으로 밀어내는 배변과 관련돼서 장의 연동 운동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우리 과민성 장증후군의 복통을 만들 수 있는 장의 강력한 그런 수축파와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연동 운동이 겹쳐져서 그런 강한 연동 운동이 이루어진다면 설사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 복통으로 인한 수축파가 존재는 하는데 장 연동 운동과 관계없이 계속 무작위적인 장의 수축이 발생하게 된다면 변은 항문 쪽으로 잘 이동을 하지 않으면서 복통만 생기면서 변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진을 보면은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콩알 모양으로 단단한 덩어리 형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소세지 모양으로 있지만 단단한 형태. 또 그 이하에서 볼 때는 소세지 모양에서 매끄럽고 부드러운 모양으로 할 때가 가장 정상변을 볼 수 있겠고요. 네. 5번 그림서부터는 그런 소세지 모양이 좀 깨지면서 어떤 경계가 명확할 때는 5번의 형태. 네. 그리고 곤죽처럼 풀어진 형태가 있고요. 아주 물처럼 액체인 형태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대변의 형태를 볼 때 1번이나 2번의 같은 대변의 형태를 본다면 변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곤죽 형태로 같은 물과 같은 걸 봤을 때는 설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3, 4, 5번은 이제 정상적인 이제 대변의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한 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변을 3주 동안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저런 변비형 타입의 변이 본인 변의 25% 이상일 때는 변비형으로 아래 그림과처럼 그런 물음변이거나 액체 형태로 띌 때가 변의 형태가 25% 이상일 때는 설사형 타입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각각의 변이 그런 변비형 타입과 설사형 타입이 존재돼서 각각 25% 이상씩 혼합되어 있다면 혼합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화장실에서 보통 생각 없이 그냥 물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겠네요. 잘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또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또 이제 마렵다고 또 가시고 네. 이렇게 좀 자주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설사는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배변량이 200g 이상이거나 배변 횟수가 하루에 3회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사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정상 성인은 하루에 2리터의 수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약 8리터에서 소화액이 소화관에서 분비되는데요. 네. 음식이 소화되면서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되고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오는 장 내용물의 1.5리터 중 대부분인 1.3리터는 대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변으로 배출되는 양은 보통 200ml 이하입니다. 네. 비유를 하자면 대장은
장관 내 수분 흡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탈수기처럼 우리 장내에서는 대변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음 화면에 이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변의 굵기는 수분 함량의 좌우가 되고요. 대변 내 수분 함량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대장의 통과 시간에 관련이 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과도한 장 운동으로 정상적인 장내 운동과 일치되어 빠르게 연동이 되어서 장 운동으로서 우리 변 내용물들이 항문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설사가 발생하는 거고요. 비유를 하자면 앞서 우리 대장은 물을 흡수하는 탈수기 역할이라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 어머님들께서 탈수기에 어떤 옷을 넣고서 보통 시간보다 짧은 탈수 시간을 돌렸다고 볼 때는 젖은 옷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장 통과 시간이 짧다면 우리 대장 내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변이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곤죽이라든지 그런 물의 형태를 띠는 설사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설사가 계속 지속된다면 네.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사를 나눌 때 급성과 만성을 나누는데요. 우리 다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급성 설사를 하면 2주 이내 설사의 기간이 2주 이내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만성 설사를 하면 보통 4주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만성 설사를 합니다. 급성 설사는 대부분 감염성으로서요. 지금 가장 겨울에 요즘 매체에도 많이 발생되는데요. 노로바이러스 관련되는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혹은 대장균이라든지 살모넬라균과 관련 세균성과 관련이 되고요. 만성 설사는 보통은 비감염성으로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리고 있는 보통 과민성 장증후를 포함해서 항상 기질적 질환으로선 암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하게 됩니다. 급성 설사는 앞서 말했듯이 이런 감염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를 통해서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만성 설사는 이런 기능성 질환과 기질적 질환을 항상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적절한 검사가 필요한 위험 증상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것은 일단 50세 이상에서 증상이 발생된다거나 혹은 혈변이 있거나 혹은 혈액검사상에서 빈혈이 보인다거나 식사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중이 주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도 또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복통으로 인해서 잠을 깨는 증상들이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설사를 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제 꼭 필요한 검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치료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설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흡수와 전해질 흡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지사제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사제들은 장관의 평활근에 직접 작용해 갖고서 이런 소장 운동이나 대장 운동의 감소를 일으키고요. 장내 수분을 흡수를 증가시키고 또한 항문 관략근 압력을 증가함으로써 우리 설사를 먹게 합니다. 하지만 세균성 설사라던가 할 때서는 사용을 할 때는 장 독소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몸에 더 큰 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균성 장염에 대해서는 지사제 사용을 금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사제를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에서는 변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겠습니다. 위장관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특히 세로토닌 3형 기량제라고 해서 라모세토린이라는 것이 약제가 있습니다. 이는 대장 통과 시간을 연장시켜주고 내장 감각의 변화를 안정시켜주면서 설사형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 있어서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또한 비흡수성 경구용 항생제라고 해서요. 리팍시민이라는 약제가 있는데요. 이는 소장 쪽으로 세균이 과증식되어 있어 설사를 유발되는 어떤 설사형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에 있어서 치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설사와 함께 또 이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바로 네. 변비입니다. 그쵸, 네, 많으세요. 네. 네. 그 변비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배변이 잘 안 되는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변비라 하면 일주일에 3회 미만 변을 보는 경우를 우리가 의학적으로 변비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이외에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배변할 때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단단한 변을 보거나 네.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있는 경우, 또 항문이 막히는 느낌을 받거나 혹은 손가락으로 항문 주위를 누르려만 변을 볼 수 있는 행위들 같은 경우에도 변비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변비를 치료하려면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변비 치료에 있어서 항상 약제 복용이 선행되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생활 습관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변의 성분을 표시된 그림인데요. 네. 대변에는 수분이 약 75% 되어 있고요. 장, 상피, 세포라든지 세균, 또 잔여 음식물들이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런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보통 변이기 때문에 네. 우리 먹는 음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식사에 포함된 섬유소의 양이 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적게 먹으면 네. 식이섬유소의 양이 적어지고 대변의 양이 감소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변비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우리 식이섬유는 대장 내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효가 되고 대변을 크게 함으로써 우리 대장 내에서 물과 결합하여 변을 부드럽게 하고 부피를 크게 함으로써 변비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또한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약물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항콜린성 제제라던가 마약성 진통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알루미늄성 제산제라든지 철분제 같은 걸 복용을 할 때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질환에 따라서 이런 상기 약제들을 복용할 때는 만약에 약물로 인한 변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네. 담당 의사선생님과의 상의를 통해서 약제를 중단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대장암과 같은 기질적인 질환이 없는지,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관련 약제 부작용을 확인한 뒤 먼저 식이습관으로부터 충분한 수분, 섬유질의 섭취가 도움이 되겠고요. 적당한 운동, 정서적 안정, 그리고 올바른 배변 습관으로서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서 변보기 시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면 의사와의 상담을 한 후에 변비약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생활 습관 교정으로 변비가 잘 교정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약국에 가서 네. 그냥 변비약 알아서 그냥 사다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실제로 많은 변비약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비약들의 작용 기전에 따라 크게 부피 형성 하제, 삼투성 하제, 자극성 하제, 그 외 기타 작용을 하는 하제들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한 부피 형성 하제부터 사용을 하며 좀 더 증상, 변비 증상 개선이 없다면 삼투성 하제, 자극성 하제의 순으로 약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게 됩니다. 간단히 약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네. 부피 형성 하제는 식이섬유를 이용하여 만든 약제로 대장 내 수분 흡수를 하여 장관의 대변량을 증가시켜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약제로서는 한천, 차전자, 해초 등이 있고요.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임산부 등을 비롯한 많은 변비 환자들에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투성 하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는 삼투성의 활성 이온이나 분자로서 장관에 흡수되지 않고 삼투압에 의해 체내 수분을 장관 내로 이동하게 하여 장내 수분을 증가시켜 배변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변비 치료제입니다. 약제 투여 시 수분의 손실을 막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약제로서는 마그네슘 제제나 락티톨, 락툴로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장 내시경 전처치제로 사용되는 PEG 등이 대표적으로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극성 하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는 대장 내에서 수분 및 전해질의 흡수를 억제하고 대장의 근육신경통을 직접 자극하여 장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극성 하제로는 피마자 기름, 계면활성제, 또 센나나 알로에, 비자코딜 등이 있겠고요. 그런 일반적으로 부피 형성 하제나
삼투성 하제의 효과가 불충분한 변비 환자에 있어서 이런 자극성 하제가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은 대장 흑색종이라든지 대사성 알칼리증 혹은 전해질 이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자극성 하제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피형성 하제나 삼투성 하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증상이 지속된다거나 해서 어떤 구조요법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약물이 하나 더 있어요. 장 운동 촉진제 이건데 이거는 이제 뭐 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릴 때 자극성 하제가 있었는데요. 이 자극성 하제는 우리 장에 있어서 직접 말 그대로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약인데요. 지금 설명드릴 장 운동 촉진제는 세로토닌에 대한 어떤 운동 물질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작용하는 약제입니다. 네. 그래서 세로토닌 사형 수용체에 작용을 하여 위장관 운동 기능을 촉진하고 내장 구심성 감각을 조절하는 그런 약제를 말합니다. 그동안의 세로토닌 수용체 약제로 변비 치료에 있어 시도했던 약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시사프라이드라든지 테가세롤, 프루칼로프라이드 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한 두 가지 약제는 우리 MC분 같은 우리 심장내과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뭐 부정맥을 일으키다든지 아니면 허혈성 심혈관을 유발되어서 조기에 약제 시장에서 퇴출이 되었고요. 현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프루칼로프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네. 네. 과민대장증후군의 가장 흔한 증상인 변비와 또 이 설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과민대장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과민대장증후군의 원인이 뭐 특별하게 나타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치료도 사실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한 건데 치료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과민성 장증후군은 이런 기질적 질환 없이 복통, 배변 습관의 변화가 동반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이런 암이나 염증성 장질환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으로써 환자를 정신적으로 안심시켜 주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장관 운동의 어떤 수축이라든지 감각을 자극하는 여러 인자들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스트레스나 혹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들이 있는데요. 이런 국소인자들이 있는 것을 잘 살펴보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변비형 타입이 있고 설사형 타입의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이 있는데요. 각각 변비 증상이나 설사 증상에 어떤 게 우세한지를 봐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식이요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식이 조절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네,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요.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 또 편식 없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 포드맵 시기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짧은 사슬을 가진 탄수화물 포드맵이 기능성 장질환의 증상을 유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저 포드맵 시기가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 있어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포드맵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그림을 보시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드맵은 발효되기 쉬운 올리고당류,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폴리올이라는 영어의 첫 글자의 약자에 해당됩니다. 네. 그 언급된 짧은 사슬 탄수화물은 사람의 장내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삼투압을 증가시켜 우리 장관 내 수분 내 함유량을 높여주어서요. 또한 또 장내 세균에 의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등 이런 여러 불편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포드맵에 대한 연구는 1991년 호주 멜버른의 모나시 대학의 소화기 내과 의사와 당시 같이 근무하던 영양학자에 의해서 연구가 시작된 이후로 포드맵의 섭취와 관련된 과민성 장증후군의 관련성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네. 네. 포드맵 시기가 요즘 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포드맵 시기를 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네. 한번 보여주시죠. 동영상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되면 이렇게 위를 거쳐 소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장내에 있는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록색이 보이는 게 있고 붉은색이 있는데요. 이런 탄수화물, 소화된 탄수화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우리가 흡수되는 것들은 초록색에 보이는 이런 탄수화물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짧은 사슬 당류라고 설명드렸던 네. 것이 이제 붉은색이 되는데 앞서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였던 것들은 우리가 적절하게 펌프를 통해서 우리 소장내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데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짧은 사슬 당류는 우리 소장 내에 존재하는 거에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삼투압에 의해서 과도한 수분이 장관 내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설사를 유발하게 되고 또한 흡수되지 않는 그 짧은 탄수화물이 대장 내까지 쭉 가게 되면 요 상에서 보이는 이런 길쭉하거나 동그란 것들은 우리의 네. 미생물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네, 네. 이렇게 우리 세균이 포드맵과 관련되는 이런 당류와 와서는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갖고서 이런 가스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분과 가스로 인해서 이렇게 배가 볼록하게 돼서 복부 팽만감, 네. 더불어서는 더 악화된다면 복통까지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정상인의 경우에서 포드맵에 의한 장내 수분 증가와 가스 발생의 증상은 보편적으로 우리 정상인에서는 이렇게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데 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장 과민성에 의해서 아주 상당히 불편감을 느끼고 더 악화되어 복통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은 또 피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들도 잘 알다시피 우유나 밀가루를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설사를 한다는 증상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과일과 채소입니다. 앞서 변비 치료에 있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류 등의 섭취를 제가 권장드렸는데요. 네. 사과나 양파,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는요, 일반적으로 건강에 도움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식품인데 포드맵 기준에 의하면 피해야 할 식품입니다. 그 밖에도 과일 주스에 많이 포함되는 액상과당, 이런 것도 포드맵에 해당되어 있어서 줄여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이어트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올리고당이나 솔비톨도 포드맵에 해당되는 식품이라 피해야 됩니다. 또한 치아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일리톨도 포드맵에 해당돼서 피해될 음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반면 포드맵 당분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과일 중에서는 포도와 딸기, 귤, 오렌지 등이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는 토마토, 감자, 고구마, 당근 등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변비에 도움된다고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것들도 아니었어요. 몇 개 네. 포함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되게 유익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잘 기억을 하셔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뭐 식이요법들도 중요하지만 또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과민성 장증후군은 여러 병태 생리가 관련되어서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각각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변비 증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피 형성 하제부터 시작을 해서 삼투성 하제, 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프로칼로프라이드 같은 게 도움이 되겠고요. 설사 증상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제라던가 라모세트론, 또 이제 비흡수성 경구형 항생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앞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복통 증상에 대해서 설명이 앞서 약물에 대해서 없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쓰는 약제로는 진경제와 항우울제가 되겠는데요. 진경제는 위장관에 있는 장평활근에 직접 작용을 하여서 우리 복통을 발생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장관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할 수 있게 그런 장 근육에 직접 작용해서 그런 장의 근육의 경련도를 떨어뜨려주는 약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는 일반들이 알고 있는 진통제와는 좀 다른 약입니다. 진통제는 보통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이라든지 혹은 마약과 같은 약들이 되겠는데요. 이는 보통 근골격계 통증이라든지 혹은 암성 통증에 있어서 효과를 보이지만 이런 약들은 우리 장관에 존재하는 장 근육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과민성 장증후군에 발생한 복통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항우울제는 장 과민성 증후군 환자에 있어서 이런 장 기능 개선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는 환자에 있어 사용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사망계 항우울제라든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같은 것들이 여러 연구에 있어서 우리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두 약제는 우울증 동반과 관계없이 우울증 환자에서 쓰는 용량보다 적은 용량으로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민대장 증후군 이게 워낙에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또 상담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정신과적 치료로 뭐 인지행동요법, 뭐 이완요법, 최면요법 등 다양한 정신치료가 있는데요. 여러 연구에서 정신과적 치료는 약물요법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연구 결과가 아직 실제 치료에 있어서 적용하기는 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임상 경험과 연구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최승화 과장과 함께 과민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가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 환자가 자신의 체질과 음식 그리고 이 질병의 원인에 더 관심을 갖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민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은 아마 이런 자세가 누구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 스스로가 내 생활 습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선하려는 이런 그런 노력이 바탕이 돼야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